대통령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삼성 하이닉스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모양이던데. 그러자 원장이 답했죠. 시장 관리자로서 저희 책임이 있으니 그 책임을 달게 받겠습니다. 옆에 있던 거래소 이사장한테도 묻습니다.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 이사장이 그렇다고 하자 대통령은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길래 대통령이 이런 말을 던지고 금융당국 수장들이 나란히 고개를 숙였을까요? 한 달 만에 7조가 넘는 돈이 몰렸고 개미들 계좌는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은 따로 있습니다. 이 상품을 만들어서 열어준 게 다름 아닌 정부였다는 건데요. 이야기는 올해 5월 27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날 국내 증시에 처음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는 상품이 상장하는데요. 말이 어렵지 간단합니다. 삼성전자가 하루에 1%가 오르면 나는 2%를 벌고 1%가 빠지면 2%를 잃는 상품이죠. 딱 두 배로 따라가는 거예요. 정부는 왜 이걸 열어줬을까요? 명분은 이랬습니다. 미국이랑 홍콩엔 이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없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굳이 해외로 나가서 산다는 거예요. 부총리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미국과 홍콩으로 빠져나가는 개인 투자자를 국내로 유인하려는 의도였죠. 해외에 뺏길 바에는 국내에서 그것도 우리 보호장치 안에서 하게 하자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4월에 국무회의를 열어 시행령까지 고치는데요. 그냥 지나가는 정책이 아니었어요. 금융위 보도자료 맨 앞에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라고 박혀있을 만큼 정부가 힘을 실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아무 종목이나 되는 게 아니었어요. 시가총액이랑 거래량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하는데 그 조건을 통과한 게 딱 두 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뿐이었거든요. 온 나라의 투기 수요가 이 두 종목으로만 몰릴 수밖에 없었던 구조인 거죠. 그런데 더 뼈아픈 건 언제 열어줬느냐였어요. 블룸버그가 아예 한국 레버리지 ETF는 최악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의 칼럼까지 냈거든요. 홍콩의 똑같은 SK 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상품이 작년 10월에 상장됐어요. AI 반도체 랠리가 시작될 때 올라탄 덕에 수익률이 270%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AI 랠리가 정점에 가까워진 5월 말에서야 그걸 열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코스피가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증시로 꼽히고 증권계좌 예탁금이 사상 최대이던 그때예요. 결과는 40% 넘는 손실이었죠. 홍콩이 270%를 벌 때 한국은 40%를 잃은 거예요. 같은 종목, 같은 구조인데 상장 시점 하나로 성패가 갈린 겁니다. 블룸버그의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레버리지 ETF 출시는 활활 타오르던 시장에 기름을 부은 것과 같았다. 그리고 한국 투자자들은 오르막은 거의 경험하지 못한 채 눈사태 같은 하락만 맞았다고요. 그는 이 칼럼을 워렌 버핏의 말로 끝맺었습니다. 버핏이 이런 파생 상품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금융 대량 살상무기였어요. 그럼 그 무기가 어떻게 터졌는지 한번 보실까요? 4조 4천억 규모로 출발한 이 시장은 한 달 만에 15조 넘게 불어납니다. 최근 한 달만 봐도 7조가 넘는 돈이 빨려 들어갔어요. 거래량은 더 미쳤었죠. 하루 거래 대금이 13조까지 갔었는데 이게 국내 ETF 시장 전체 거래 대금의 38%입니다. 수백 개의 ETF가 있는데 이 16개가 3분의 1 넘게 먹은 거죠. 심지어 코스닥 시장 전체 거래 대금보다도 많았습니다. 어떤 상품은 하루 회전율이 113%까지 나왔고요. 시가총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하루에 거래됐다는 뜻이니까 아침에 산 사람이 저녁에 다 팔고 나가는 완전한 초단타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어딘가에서 빠져나온 돈이었습니다. 그 돈은 상당 부분 코스닥에서 나왔는데요. 이건 심증이 아니라 숫자로 딱 잡힙니다. 빚내서 투자한 돈. 그러니까 신용융자 잔고를 보면요. 레버리지가 상장한 5월 27일에 코스닥은 9조 8천억 원이었는데 7월 10일엔 7조 5천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어요. 두 달도 안 돼 23%가 증발한 거죠. 그럼 같은 기간 코스피는 어땠을까요? 26조 8천억 원에서 28조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코스닥에서 빠진 돈이 그대로 코스피로 옮겨간 그림이에요. 그래서 아예 코스닥에서 돈 뺄 레버리지로라는 제목의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숫자도 있었는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종목에 걸린 빚만 12조 5천억 원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게 코스닥 시장 전체에 걸린 빚의 1.7배라는 거예요. 개미들이 레버리지 상품에 넣은 돈도 14조 가까이가 되는데 코스닥에서 최근 2년 동안 사들인 돈을 합친 것보다도 많고요. 실제로 개미들은 올해 코스닥에서 10조 넘게 팔았습니다. 2014년부터 12년 연속 사기만 하던 개미가 처음으로 판 거예요. 그러다 보니 코스닥은 고점 대비 35%가 넘게 빠지면서 장기 추세선까지 무너졌습니다. 한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개별 종목이 설 자리를 잃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거래를 주도하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그럼 코스피는 괜찮았을까요? 여긴 반대로 기형이 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두 회사가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말 36%에서 지난달 24일엔 55%로 뛰었고요. 거래대금 비중은 28%에서 63%까지 올라갔습니다.
두 종목이 감기만 걸려도 코스피 전체가 몸살을 앓는 구조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어이없는 대목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 ETF 시행령까지 고쳐가면서 풀어줬는데 같은 시기 코스닥은 상장 폐지 기준을 대폭 강화했거든요. 한쪽 문은 완전히 열고 다른 쪽 문은 좁힌 셈이라서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어쨌든 돈은 이 두 종목으로 미친 듯이 쏠렸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보통 돈이 몰리면 주가가 오르니까 몰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정반대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SK 하이닉스는 19%, 삼성전자는 24%가 빠졌거든요.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데도 돈은 계속 밀려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냥 느낌이 아니라 데이터로도 확인이 됩니다. 자본시장 연구원이 분석해보니 개인들은 주가가 떨어질 때 오히려 더 사고 오를 때는 덜 사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십억 원을 넣은 한 투자자가 남긴 말이 모든 걸 설명합니다. 1월부터 여러 번 조정을 거치면서 레버리지가 계속 올라졌다. 그 학습 효과로 이 사달이 온 것 같다. 떨어지면 다시 오른다는 성공 경험이 결국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게 만든 거죠. 그럼 그 칼날을 놓은 쪽은 누구였을까요? 여기서 정말 뼈아픈 숫자가 나옵니다. 같은 기간 기관 투자자는 SK 하이닉스 레버리지를 5조 넘게 팔아치웠어요. 그리고 그걸 개인이 4조 넘게 받아냈습니다. 프로들이 던진 물량을 개미들이 고스란히 받아 아는 그림이에요. 출시 초기 한 달만 봐도 이 상품을 산 돈의 92%가 개인 돈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판의 손실은 대부분 개인 계좌에 쌓인다는 거죠. 문제는 그 손실이 우리가 아는 상식보다 훨씬 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삼성전자가 24%가 빠졌으면 두 배 상품은 48% 정도가 빠져야 맞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품은 고점 대비 66%가 날아갔습니다. 두 배가 아니라 세 배 가까이 빠진 거죠. 왜 그런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음해복리라는 함정 때문인데요. 이 상품은 하루하루의 등락률을 두 배로 맞추는 구조라 매일 기계적으로 사고 팔아야 합니다. 오른 날은 비싸게 더 사고 빠진 날은 싸게 팔아야 하는 거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투자의 기분과 정확히 반대되는 거래가 매일 쌓이니까 오르내림을 반복하면 원금이 저절로 녹게 됩니다. 그래서 블룸버그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레버리지 ETF는 주식처럼 거래되지만 실제로 옵션만큼이나 복잡하다. 개인 투자자는 주가의 방향뿐 아니라 얼마나 빠르고 크게 움직일지까지 맞춰야 했다고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 상품의 손실을 본 투자자가 10명 중 8, 9명이었고요. SK 하이닉스 레버리지는 한때 투자자 전원이 손실 구간에 들어갔다는 증권가 분석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의 복리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예가 이건데요. 주가가 20% 떨어졌다가 다시 20%가 오르면 일반 주식은 100이 80이 됐다가 96이 되니까 4% 정도가 손해가 납니다. 그런데 두 배 레버리지는 100이 60으로 떨어졌다가 84가 되니까 16%를 잃는 거죠. 이 계산 어디서 나온 건지 혹시 아시나요? 놀랍게도 금융위원회가 4월에 이 상품을 허가하면서 보도자료에 직접 써놓은 예시입니다. 숫자 하나하나 다 계산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닌데요. 같은 자료에서 위험을 4가지나 나열했습니다. 손익이 배로 커지는 지렛대 효과, 방금 그 음해복리 효과,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사게 되는 괴리율의 함정, 그리고 숙련된 투자자에게만 적합하다는 경고까지요. 심지어 이 상품엔 ETF라는 이름조차 못 쓰겠습니다. 분산 투자가 안 되는 위험한 상품이라는 걸 투자자가 알아야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터진 문제를 전부 다 예측해서 적어놨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때 걸어둔 문턱은 예탁금 1,000만 원과 교육 1시간 추가가 전부였습니다. 알고도 열어준 대가는 참 혹독했는데요. 7월 13일이죠. 코스피가 하루에 8.95%가 무너지면서 올해 7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됩니다. 삼성전자가 10%, SK 하이닉스가 15% 빠진 날이었어요. 당국도 사실 뒤늦게 후회하고 있었는데요. 금융감독원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급하게 준비했던 것은 맞다.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요. 시장을 감독하는 수장이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리고 15일 앞서 들으신 대통령의 그 한마디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엔 바로 대책이 나왔어요. 대책의 핵심은 문턱을 확 높이는 겁니다. 8월 5일부터 이 상품을 사려면 계좌에 기본 예탁금이 3천만 원 있어야 돼요. 원래는 1,000만 원이었으니 3배로 뛴 거죠. 더 센 건 그 다음인데요. 8월 19일부터 주식이나 채권으로 대신 채우는 게 안 되고 오직 현금이어야 합니다. 그것도 한 번만 넣어두면 끝이 아니라 추가로 살 때마다 매번 현금 3천만 원을 채워야 해요. 당국도 이게 제일 아플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11월부터는 최소 20주씩 묶어서만 살 수 있게 됐는데요. 지금은 한 주에 1, 2만 원이면 사니까 너무 손이 쉽게 갔다는 거죠. 신규 상장도 광고도 다 중단시켰고요. 정부는 이렇게 하면 12조까지 커진 시장이 처음 수준인 4에서 5조 사이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상품 나온 지 딱 50일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당국자의 말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정도 수요를 예상했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대책 통할까요? 시장의 첫 반응이
최소 5천만 원은 될 줄 알았다였어요. 실제로 대책이 나온 날 코스피는 6.37%가 더 빠졌고요.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구멍이 숭숭 뚫려 있거든요. 먼저 현금 3천만 원을 꼭 내 돈으로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삼성전자 같은 다른 주식을 담보로 신용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레버리지를 사는 경우가 있다면서 레버리지를 사는 계좌는 아예 담보대출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토를 막겠다면서 정작 빚으로 그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셈인 거죠. 스무주 묶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스무주면 삼성전자 한 주 정도 가격인데 삼성전자가 비싸다고 안 사는 사람이 있냐고 했습니다. 한 운용사의 임원은 원래 한두 주씩 사는 사람은 없다고 잘라 말했어요. 여기에 진짜 위험한 비투는 손도 안 댔고요. 이거는 금융위도 인정했습니다. 미수거래나 신용융자, 선물옵션엔 더 센 레버리지가 있지만 이번 대책 대상이 아니라고요.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반년 만에 10조가 늘어 37조를 넘었고요. 빚내서 샀다가 강제청산 당하는 반대매매는 하루 평균 527억으로 작년에 7배가 넘었습니다. 이미 물린 사람은 팔 의무가 없어서 물량도 그대로 남아있고요. 게다가 해외 코인 거래소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50배로 베팅하는 상품이 코스피엔 150배짜리까지 있는데요. 여기는 규제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뼈아픈 지적이 이건데요. 한 운용사 본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아예 들어오지 말라는 취지로 보인다. 현금이 없으면 물타기조차 못하게 되니까요. 결국 여유 있는 사람은 하던 대로 하는 거고 형편이 빠듯한 사람만 막히는 셈인 거죠. 그래서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정부가 개인의 투자 선택을 막아도 되는 걸까요? 한쪽에선 성인이 자기 돈으로 하는 투자인데 나라가 왜 문턱을 세우냐고 하고 있고요. 다른 쪽에선 그냥 두면 시장 전체가 흔들려서 가만히 있던 사람까지 피해를 본다고도 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상품이 진짜 범위는 맞냐는 겁니다. 정부는 물론 아니라고 합니다. 금융위가 낸 자료를 보면 같은 기간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 변동성이 미국 샌디스크는 131%, 마이크론은 123%, 일본의 키옥시아는 118%였는데 SK 하이닉스는 113%, 삼성전자는 96%로 오히려 더 낮았거든요. 전 세계 반도체가 다 같이 출렁했다는 거죠. 그런데 월가는 또 정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코스피의 급락의 원인으로 레버리지 ETF가 촉발한 프로그램 매도를 딱 짚어서 지목했거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그 8.95%가 폭락한 날 외국인과 기관이 던진 물량의 45%가 프로그램 매물이었습니다. 골드만은 기관 순매도의 62%가 ETF 청산 물량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가 만든 상품 탓은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월가는 바로 그 상품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부가 해외로 나가는 돈을 잡겠다면서 하필 시장이 가장 뜨거울 때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자 개미들이 코스닥에서 빼낸 돈을 쏟아부었고 프로들이 던진 물량을 받아냈죠. 그리고 음해복리라는 함정에 걸려 계좌는 반토막이 났고 결국 50일 만에 정부가 스스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위험을 네 가지나 계산해서 적어놨던 그 정부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의 삶이 걸려 있습니다. 아까 그 학습 효과를 얘기했던 투자자는요. 50억을 넣었다가 21억을 잃고도 그래도 버텨보련다라고 적었습니다. 집 사려고 모은 8천만 원을 넣었다가 주가가 회복 안 되면 결혼을 미뤄야 할 것 같다는 30대도 있었고요. 노자금 1억 5천만 원을 깨서 넣고 밤마다 잠도 제대로 못 잔다는 50대까지 있었습니다. 문턱은 높아졌지만 결국 방아쇠를 당기는 건 언제나 내 손인데요. 두 배를 벌 수 있다는 말은 두 배로 더 빨리 잃을 수도 있다는 말과 늘 같이 다닌다는 것.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나라가 문턱을 세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각자 책임에 맡겨야 할까요? 댓글로 같이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나나의 경제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